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회장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제 입으로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가도 2배, 배당도 2배. 여기는 개인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 있어요. 자기가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투입하려고 하는 감사위원이 누구인가? 조현식 부회장이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물일 것 같아요. 조현범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소액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주주총회가 될 거예요. 슬픈 사연이 있죠. 여기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라는 지주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한국타이어그룹은 전체 사업부 중에 타이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타이어라는 사업은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크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자동차 모빌리티 생태계가 변하면서 타이어는 굉장히 특이하게 자동차 부품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자기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부품이에요. 자동차 부품 중에 아는 부품이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네, 거의 없어요. 타이어는 몇 개 아시잖아요. 네. 뭐 미쉐린도 있고 한국 타이어도 있고 금호 타이어도 있고. 그러면 이 타이어라는 부품을 가지고 뭐 언제 교체를 할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라는 이름은 타이어 회사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걸로 모빌리티 서비스 쪽으로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코스닥 상장사 중에 한국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상장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이름하고 똑같아서 헷갈린다. 너네는 이름만 똑같고 뒤에 구름만 붙은 거 아니냐 해서 소송을 걸어서 코스닥 상장사가 이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한국타이어그룹이 좀 아쉽죠. 그렇게 큰 회사가 사명을 바꾸는 그 큰 일을 하는데 이미 상장돼 있는 회사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가처분이 걸려서 졌다는 거는 그 과정에서 이름 바꾸고서 뭐 타이어 이름 다 바꾸고 간판 바꾸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된 건데 어쨌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컴퍼니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금호석유랑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금호석유는 주주 제한 안건이 이사 추천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일단 박정환 상무 본인이 사내이사로 진입을 하는 안이 있고 자신의 지인들을 사회이사로 편입을 시키는 안이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뭐 그대로 계획대로 다 되진 않겠지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사내이사를 결정을 하는 거고 사내이사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회장을 결정합니다. 사내이사 중에. 그러면은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회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최대한 많은 이사진을 이사회로 진입을 시켜서 중장기적으로는 본인이 경영권을 가져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분율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일단 그 한국은행컴퍼니에서 그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산이 74%나 되고 이 중에 조현식, 이번에 공격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조현식 대표 지분이 20% 수준인데 여기에 지금의 최대 주주인 조현범 대표이사가 4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식 부회장의 지분이 20%로 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세를 규합해서 경영권을 가지고 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일단 조현범 대표가 43%가 된 거는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이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겼기 때문이고 이 지분율을 가지고 경영권을 받는 게 조현식 부회장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은 조현식 부회장 측은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총과 관계없이 아버지 조양래 회장이 지분을 둘째 아들한테 준 의사결정이 아버지의 어떤 연세가 있으셔서 정신적으로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신 것 같다라고 해서 청년의견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맞달인 조희경 이사장과 조현식 부회장 그리고 이 분들이 이 아버지의 의사결정을 바꾸려는 트랙이 하나 있고 왜냐하면 지분으로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두 번째 트랙은 뭐냐면은 본인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추천을 하고 자신은 빠지겠다 경영에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좋게 얘기하면은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내가 이사회에서 빠지고 내가 대표를 안 하더라도 정말 독립적인 이사 한 명을 선임을 시켜서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굉장히 말이 괜찮죠.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그 나머지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분율을 가지고 이 이사회에서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생하고 이미 사이도 안 좋아요. 거기서 대표이사, 대표 그 자기가 부회장 자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유지할 수도 없고 온갖 수모와 거기에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걸 내려놓고 정말 괜찮은 독립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감사위원을 투입함으로써 어떤 그 동생의 그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현식 부회장이 자기가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투입하려고 하는 감사위원이 누구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고려대학교의 이한상 교수님을 추천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버넌스 포럼 회원 네, 부회장으로 계속. 예, 지배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목소리도 많이 내셨던 그런 분인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예전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이 회계부정이라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그 삼성이라는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은 정말 많은 외압과 뭔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법률적 지원과 그런 거 어떻게든 회계부정을 피해가려는 어떤 삼성의 움직임이 있을 때 정말 강단 있게 여기서 이거는 회계 부정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분의 의견서의 일부를 봤던 것 중에 만약에 이게 회계 부정이 아니면 나는 회계를 더 이상 가르칠 면목이 없다라는 거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어떤 그 원칙을 지키려는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여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딱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뭐 대리인을 세운 거 아니냐. 뭐 나 대신 싸워줄 사람을 세운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현식 부회장이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물일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조현범 대표 쪽에서도 감사위원을 한 명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표대결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여기서 그 이화여대 김혜경 교수님을 추천을 했는데 물론 그분의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분도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 경력들을 보더라도 뭐 ESG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력 중에 이명박 정부에서 2차례 비서관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식 자체가 뭔가 굉장히 그 경력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경력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MB 정부와 좀 가까운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현범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의 전문성을 둘째치고 대표와 가까운 인물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이라 하면 정말 이사회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독립적인 분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요인입니다. 이게 대주주나 경영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독립적인 분이 있으면은 의사결정의 속도가 늦어지고 거기서 뭔가 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현식 부회장 쪽에서는 그 독립적인 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추천을 한 거고 이쪽에서는 전문성은 잘 모르겠지만 대표이사와 가까운 분을 추천한 것 같은 인식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까 조현범 대표, 조현식 부회장, 조희원 씨 국민연금이 지금 그 3%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보더라도 조현범 대표랑 조현식 부회장은 다른 편인 게 분명하고 근데 이 조희원 씨 여기도 이제 누나인데 조희원 씨도 한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누구 편인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아요. 다만 청년후견인 아까 첫 번째 트랙에서 청년후견인 같은 경우는 참고인으로 의견을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신감정을 하고자 하는 쪽의 흐름을 보였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라기보다는 참고인 정도로 진입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어떤 편에 서 있는지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3%씩 쪼개고 나머지 기관들 쭉 빼고 나면은 개인 주주가 되게 중요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개인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3%의 개별로 들어가는 상법 개정안 개정 이후 첫 주주총회에 가장 눈여겨볼 만한 주주총회가 될 거예요.
조현범 대표 쪽에서 김혜경 교수님을 선임을 하고자 제안을 했고, 조현식 부회장 쪽에서 그 이한상 교수를 하는 제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안건들이 또 있어요. 나머지 인물들도 있는데 대부분 재선임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사들을 재선임하는 안건인데, 사실 그분들 개개인이 누구 편이냐 뭐 이렇게 하고 뭐 전문성이 어떠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뭐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판단, 그러니까 취재하는 입장에서 한국행컴퍼니의 경영적인 성과와 별개로 지배구조 측면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긴 했지만 대주주의 이익과 소액주주의 이익이 상충할 때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서 하는 경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행컴퍼니의 지금까지 그 이사회나 어떤 기업 경영의 행동들이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자사주마법이라고 불리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서 대주주의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것,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기업이라는 자산에서 대주주가 특별히 돈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게 가져가는 전략들이거든요.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동안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긴 했지만 불법은 아니지만 소액주주들에게는 불리한 그런 여건들입니다. 그리고 뭐 자사주를 이용해서 상장 폐지를 시킨다거나, 물론 시도만 있었고 안 되긴 했지만, 이게 안 되니까 자사주를 이용해서 합병을 시도를 한다고요. 자사주는 기업의 것이지 최대 주주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사주를 최대 주주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면서 했던 행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의사결정을 했던 이사회가 그대로 재선임이 된다는 건이라는 것에 저는 좀 더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삼성전자 사회이사 재선임 한 건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주가도 무려 뭐 3만전자, 4만전자 얘기하다가 지금 8만전자, 9만전자, 10만전자를 얘기하고 있는, 정말 주주들에게 이번에 배당도 굉장히 세게 했어요. 그전보다 2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기 배당을 함으로써 주주들한테 자주 배당을 주는 데다가 이번에 연말에는 거기에 준하는 특별 배당까지 실시를 했어요. 주가도 2배, 배당도 2배. 얼마나 주주 입장에서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이사진들이 재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외국계 의결권 자문기구에서 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왜 반대 의견을 냈냐고 했더니,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그때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갇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회가 경영진의 탈선을 견제하지 못했다. 주주들에게 주가도 올려주고 배당도 올려줬지만 경영진의 탈선 행위를 방어하지 못한 이사를 재선임하는 것에 의결권 자문기구에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죠. 주주들한테 분명히 좋은 베네핏을 줬던 이사회지만 이것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한국의 컴퍼니의 이사회 멤버들이 재선임이 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인정받는 권력 체계잖아요. 근데 기업은 사실 독재에 가깝습니다. 각자의 직위가 있고, 우리가 뭐 저 같은 나부랭이들은 밑에 있지만 위에 층층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위아래에서 명령을 하는 체계로 돼 있어요. 뭐 인사 명령, 업무 지시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체계로 돼 있고, 이거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사람이 산다는 거는 효율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은 어떤 그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는 약간 독재에 가깝죠. 사장님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돈을 뭐 주주가 가져갈 수도 있고, 경영진이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사회공헌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기업이 창출한 부를 나눠 갖는 구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독재가 이루어지는 거는 조금 애매해요. 뭐냐면 이 독재를 가진 쪽이 기업이 낸 그 부를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 경영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재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사실 없거든요.
사실 이사회가 막 진짜 맨날 싸우고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맨날 뭐 기업 경영을 막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면서 그냥 바라는 건 나아줘라. 내가 지지하고 있는 쪽에다 줘라. 이렇게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쪽에서 제가 예전에 꽤 오래된 얘기인데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감사를 선임을 하는데 모 회사의 대표가 감사로 선임이 되는 거예요. 자회사에. 그러면 감사라는 거는 경영진과 주주를 견제하는 입장인데 최대 주주랑 같이 일하던 사람이 여기 감사로 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감사일까? 최소한. 근데 심지어 그때는 상법상으로도 금지돼 있어요. 상법도 딴 사람은 몰라도 감사는 그래도 그 사람하고 직결되는 사람을 선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상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재가. 그래서 그때 이제 기사를 썼고 그리고 저 감사 철회가 됐는데 상법이냐 외부 비판이냐를 떠나서 최소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최소한 감사를 자기 측근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한 사람을 갖다가 보내면 이런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업 효율성인 적인 측면에서 어떤 독재적이고 일관성 있는 흐름을 내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용인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은. 근데 그 결과가 특정한 누군가에게 모든 거를 몰아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안 돼요. 그거를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사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불공정 거래 같은 안건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근데 정말 단 한 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이 대주주가 선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보다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 선임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자신을 선출해준 사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대주주가 선출해서 여기 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합니다. 거기서 뭔가 좀 불법적이고 특정한 이해관계를 하는 사람의 안건이 올라왔을 때 나머지 이사들은 뭐 향후 재선임을 위해서 아니면 그동안의 중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 의견을 좀 눈 감아줄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안건 자체가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처럼 다당제를 통해서 무슨 가치를 구현하고 보수냐 진보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말 이해관계의 조율적인 측면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정치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